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내 아파트.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건설사 줄도산 이야기,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완공하고도 불 꺼진 유령 아파트가 전국에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던 건설업체, 둘 중 하나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비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붕괴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생 답안지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업 붕괴의 충격적인 실태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신의 성벽이 어느 날 아침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건 그저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박철근 씨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올해 78, 뼛속까지 스민 시멘트 냄새와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그의 훈장이자 이력서였다. 젊은 시절,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파트를 올린 건설 역군이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벽돌이 되고 그의 밤샘이 누군가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아파트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고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산책에 나섰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단지 너머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이었다. 가온체 퍼스트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쿵 쇠 파이프 부딪는 소리가 경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현장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의 숨이 멎어버린 듯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어르신, 또 나오셨네요. 앳된 얼굴의 경비원 청년이 꾸벅 인사를 건넸다. 박철근 씨는 멋쩍게 웃으며 현장을 가리켰다. 이놈의 직업병이 무서운 게야. 평생 저런 것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며칠 조용하기만 해도 속이 다 궁금해서. 오늘은 인부들이 영 안 보이네. 날도 추워지는데 공사가 더딘가? 청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다른 말을 꺼냈다. 글쎄요, 요즘 뉴스에 하도 무서운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박철근 씨는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헛헛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귓가에 아내 이순자 여사의 잔소리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놈의 아파트가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닳고 닳도록 쳐다보면 당신 이름이라도 새겨준답니까?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저 현장을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진짜 이유를. 그곳엔 부부의 평생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영수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탁은 조촐했지만 정갈했다. 순자가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24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TV에서는 연일 시끄러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설업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부실 시한폭탄 터지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 호 육박, 악성 미분양 사상 최고치. 박철근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저렇게 겁을 줘야 집 없는 사람들이 헐값에 집이라도 살까 싶어서 저러는 게지. 집이란 건 말이야. 땅 위에 짓는 순간부터 값이 오르게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바로 아파트야. 그의 목소리엔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갖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순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밥알만 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영수한테서 전화 왔는데 며칠째 잠을 통 못 잔다고. 당신이 좀 알아봐줘요. 걔가 원래 소갯말을 잘 안 하는 애잖아요. 알아볼 게 뭐 있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 쓰나? 내가 다 알아서 계약한 데야. 요즘 애들은 배짱이 없어서 탈이야. 나 때는 말이야. 박철근 씨의 나 때는 말이야가 시작되려던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들 영수였다. 한눈에 봐도 몇층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하고 눈은 퀭했다. 제철 과일이라며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녁 드시고 계셨어요? 이놈아, 온다는 연락도 없이 저녁은 먹었냐? 이리 와서 숟가락 하나 더 놔라. 순자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철근 씨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악몽과도 같았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가온채 퍼스트, 아파트 한 채로 시작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직원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몇 채 더 계약해서 프리미엄 받고 파시면 아버지께 받은 돈 2배,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대출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해드립니다. 그 말은 독이 든 성배였다. 영수는 아버지의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까지 끌어모아 무리하게 추가 계약을 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호수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내는 유령 아파트 사기와 다를 바 없는 편법이었다. 처음 2%대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대출 이자는 어느새 10%를 훌쩍 넘어섰고 건설사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미분양이 쌀이자 결국 건설사는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선언했다. 박철근 씨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가온채 퍼스트는 그렇게 한순간에 거대한 흉물이자 빚더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전부 공중으로 날아갔단 말이냐? 박철근 씨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절망에 가까웠다. 그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수많은 아파트들. 그중 단 하나도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좀비 기업이랍니다.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건설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제가 계약한 곳도 그런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철근 씨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여보,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순자의 만류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삐걱이는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부서지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박철근 씨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온채 퍼스트 공사 현장. 높다란 가림막에는 프리미엄의 완성,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신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림막의 찢어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건물은 거대한 괴물의 시체처럼 보였다. 한때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현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시멘트 포대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주름진 뺨을 헐키고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동료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우리가 짓는 이 아파트 한 칸 한 칸이 누군가의 꿈이고 행복이라고. 그러니 벽돌 하나, 철근 하나 허투루 쓸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이 짓는 건물이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정직한 것이라 믿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정직한 땀의 가치가 종이 몇 장의 계약서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걸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흙먼지뿐이었다. 평생을 바친 그의 신념이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등 뒤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영수였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지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영수는 아버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섰다. 부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철근 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공허했다. 평생 쇠하고 흙만 만지고 살았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것들만 믿고 살았지. 저놈의 콘크리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앙상한 건물의 뼈대를 가리켰다. 그런데 저길 봐라. 저게 무너진 게 아니야. 저걸 짓던 사람, 저걸 팔던 사람, 그리고 저걸 사려던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게지.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을 그때였다. 박철근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슬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의 옷을 털어주던 그 손길처럼. 아니다. 집이 무너진 거지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다. 아비가 돼서 그것도 하나 못 가르쳤구나.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질책보다 아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영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평생을 무너진 곳에 새로 집을 짓던 사람이다. 내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지으면 돼. 시간이 좀 걸리겠지. 예전처럼 번쩍이는 집은 아닐 게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게야. 그게 최선입니까, 아버지? 그게 우리의 답안지입니까? 영수는 차마 묻지 못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위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그 어떤 아파트보다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였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부자의 그림자는 어쩐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냉혹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진짜 인생 답안지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아침은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올해 73, 3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그의 손은 이제 분필 가루 대신 보드라운 흙과 작은 새싹들을 매만진다. 그가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아파트 옥상 텃밭은 부부의 작은 왕국이자 보물창고다.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 상추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싱그러움이 그의 노후를 채우는 가장 큰 사치다. 그에게 집이란 화려한 조망이나 평수가 아니라 이처럼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키워나가는 바로 이 공간 그 자체였다. 그의 평화로운 노후에도 거센 파도가 덮치려 했던 순간이 있었다. 때는 2020년, 퇴직 후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특히 젊어서부터 막역하게 지낸 친구 이동욱의 성공은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를 안타까워했다. 민준아, 자네 그 연금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 물가 오르는 거 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지.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계약금만 넣으면 나중에 피가 2배는 붙을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놨어. 평생 교직에만 있어서 세상을 너무 몰라. 친구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아내 박숙자 여사 역시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혜 딸 시집 갈 때 손주들 과자 값이라도 넉넉히 쥐어주려면 이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친구가 주선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현란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확정 수익, 프리미엄 보장 같은 단어들을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의 기적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는 그의 등을 떠밀며 속삭였다. 봐, 다들 이렇게 앞서가고 있잖아. 자네만 뒤처질 건가? 인생은 말이야, 가끔은 배짱 좋게 질러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김민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원칙과 상식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가는 조각배처럼 느껴졌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내의 초조한 눈빛과 친구의 재촉하는 목소리 속에서 그는 평생 일대의 갈등에 휩싸였다. 여기서 도장을 찍으면 친구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설명회장을 빠져나왔다. 친구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이 답답한 양반아,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부부는 잠 못 이루고 마주 앉았다. 김민준 씨는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해온 삶의 궤적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역사 선생이었소. 역사를 보면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건 반드시 차갑게 식거나 산산조각이 나더군. 우리는 평생 저 가계부의 숫자들처럼 정직하게 살아왔어. 하룻밤의 꿈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걸 수는 없소. 그의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부부는 그날 밤 화려한 대박의 꿈 대신 소박하지만 단단한 현실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위기의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25년 겨울, 김민준 씨는 옥상 텃밭에서 갓 수확한 물을 다듬고 있었다. 아내는 그 무로 뜨끈한 어묵탕을 끓일 준비를 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줄도산하는 건설사와 공실로 넘쳐나는 신도시 상가들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그가 투자할 뻔했던 지식산업센터 역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 이동욱은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아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날리고 건강까지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민준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를 비웃거나 자신의 선택에 우쭐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투자 설명회장을 빠져나오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여보, 이리 와서 어묵 맛 좀 봐요. 당신이 키운 물을 넣어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아내의 목소리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었다. 창밖은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낡고 작은 아파트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월급, 아니 연금 입금 알림은 이제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되었다. 그 돈으로 손주들의 장난감을 사주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국내의 작은 소도시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수십억 자산가의 삶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 없는 삶. 그것이 김민준 씨가 선택한 노후의 풍경이었다. 어쩌면 인생의 답안지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답을 피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눈앞에 화려한 성을 쌓으려 욕심내기보다 비바람을 막아줄 나만의 작은 초가를 단단하게 짓는 지혜. 김민준 씨는 흘고든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퍼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의 화려한 조망보다 값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랑의 시대를 살아온 그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철근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가장 큰 시한폭탄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말하는 PF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쓰는 건데 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23년 말에 135조 원을 넘더니 작년 3분기에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2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준 돈은 열에 하나는 제때 이자도 못 갚는 부실 대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10%를 훌쩍 넘었다는 건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수준을 넘어 이미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몇 년 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위험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텅텅 빈 아파트, 즉 미분양 문제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6만 9천 가구나 쌓여 있습니다. 특히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 8천 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돈이 안 들어오고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미분양 물량의 85% 이상이 지방에 몰려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투자했던 가온체 퍼스트처럼 지방의 신축 아파트 사업들이 통째로 좌초될 위험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위기보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교활하게 파고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당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사기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실제로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투자 사기였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4년 만에 4배나 늘었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금은 기본이고 확정 수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아무나 못 사는 프리미엄 아파트 특별 분양 기회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랑 엮어서 더 복잡한 수법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단순히 돈만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김민준 선생님이라는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 교사였던 김민준 선생님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옥상 텃밭의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단단합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친구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일같이 졸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투기적인 투자를 거절했던 거죠. 그 결과 친구는 PF 부실 사태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나빠졌지만 김민준 선생님 부부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소소한 텃밭 농사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인생 답안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수익성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정성과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 3층 연금 체계를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시고 퇴직연금 IRP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낮은 예금이나 적금,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회사채 중심으로 굴려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매달 월세처럼 돈이 나오는 배당주 ETF 같은 상품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옛말입니다. 관리비에 세금에 집이 비어있을 때의 손해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60세의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 5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대비해서 50대부터 재취업을 준비해서 소득을 보충하고 연금 수령액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노후에 최소 생활비로 한 달에 251만 원, 적정 생활비로는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걸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같은 곳에 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박철근 어르신의 아픔과 김민준 선생님의 지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인생과 반지는 눈앞에 화려한 대박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하고 소박한 나만의 성벽을 쌓는 지혜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하루의 소중함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박철근 씨, 가족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 전반에 걸친 무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는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서 노후 자산관리법,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금융활용법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값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배당주 ETF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재취업과 연금 수령 조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공백도 메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지자체 기관들도 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 교육, 일자리 연계,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해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더 튼튼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무려 30%나 절감할 수 있어요. 또 자산을 인출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IRP, 그리고 일반 금융 계좌 순으로 인출하는 슬로테크 전략을 쓰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노년층의 외로움과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교묘한 금융 및 투자 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기 예방 교육과 법적 보호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통해 은행 앱에 어르신 전용 모드를 도입하고 금융사기 방지 기능이 들어간 시니어 전용 카드를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고 있죠. 만약 불행히도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자체의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철근 씨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김민준 씨의 평온한 노후는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한 든든한 정책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눈앞의 유혹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는 해지는 붉은 노을이 깊어갈수록 세월의 강물은 더욱 잔잔히 흘러가고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들, 별처럼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때론 거친 파도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고요한 물결에 마음을 기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의 항해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저물녘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박철근 씨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셨고, 또 한 분은 김민준 씨처럼 지혜로운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에 더욱 가슴 저미는 울림을 줍니다. 박철근 씨의 눈물에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잔혹함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던가요? 이 시대의 자식된 도리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잘 지켜드리고 있었을까요? 먹먹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김민준 씨의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타고난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금을 미리 확인하고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귀 기울이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없이 구하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미래의 자신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우리 5060세대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철근 씨의 슬픔에 공감하지만 김민준 씨의 평온함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노후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해 놓은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숨기보다는 솔직하게 주변에 털어놓고 잘 모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려 노력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며 외로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세요.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디쯤 와 있든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와 불안이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가장 눈부신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과 900만 원 버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이 더 많아도 행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행복의 문턱을 계속 미래로 미룹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는 58세 김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해지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한꺼번에 닥치자 통장은 빠르게 바닥이 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돈을 모으며 미뤘던 여유와 행복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는 건강과 일자리, 인간관계가 동시에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덜하는 생각으로 버티면 결국 돈도, 시간도,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달 얼마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진 돈 안에서도 삶을 만족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놓친다면 그 행복의 문턱을 평생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로 61가 된 이정호 씨는 한때 영업의 달인이라 불렸던 사람이다.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30년을 버텼고 마지막 직함은 부장이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주말이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쳤다. 집 현관 한쪽 구석에는 15년 넘게 사용한 골프백이 아직도 서 있다. 손잡이는 닳아 가죽이 벗겨졌고 바퀴는 한쪽이 틀어져 있다. 그 골프백을 볼 때마다 정호 씨는 회사 다니던 시절을 떠올린다. 한 달에 얼마를 벌면 행복한지에 대해선 생각조차 없던 오직 다음 달 실적과 올해 인센티브만이 머릿속을 채우던 시절이었다. 퇴직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회사의 구조조정 발표가 있던 날 인사팀에서 부른 전화를 받고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커리어의 마침표였다. 위로금과 퇴직금, 그리고 자녀 연차 수당까지 합쳐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처음엔 안도감이 들었다. 이 정도면 앞으로 한 달에 300만 원만 써도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는 이렇게 계산하며 아내와 함께 저녁에 고깃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여보, 이제 우리도 여행 다니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그동안 못한 거 하자. 아내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행복한지 따지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계산은 무너졌다. 첫 해에는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딸의 결혼 비용도 5천만 원 보탰다. 아들 대학 등록금, 주택 보증금 지원, 명절 때마다 오가는 현금 봉투.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매년 올랐고 2025년 들어 전기요금이 또 인상된다는 뉴스를 보며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지난달 생활비가 450만 원이나 나왔어.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퇴직금 다 쓰겠어. 아내의 말이 뼈에 사무쳤다. 정호 씨는 가만히 낡은 골프백을 바라봤다. 퇴직 후 한 번도 필드에 나간 적이 없다. 골프장 그린 위에서 스윙을 하던 그 시절,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행복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 카드로 계산을 하고 접대 후 남은 술값은 사비로 메우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깃집. 술잔이 오가던 중 친구 박민수 씨가 물었다. 정호야, 요즘 한 달에 얼마나 쓰냐? 난 연금만 받아서 겨우 250으로 버틴다. 정호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뭐 한 350쯤? 근데 솔직히 빠듯해.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우리 나이의 현실이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행복하려면 쓰는 돈이 점점 늘어. 근데 수입은 안 늘잖아.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퇴직 전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도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많지 않았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줄었고 압박도 줄었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여전했다.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행복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앞으로 한 달 생활비를 300으로 맞춰보자.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능은 하겠지. 근데 그렇게 줄이면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줄어들고 애들한테 챙겨주는 것도 줄어들 거야.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을 유지하려면 돈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시간과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호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무료 경제 강연에 참석했다. 주제는 퇴직 후 가게 운영과 행복의 균형이었다. 강연을 맡은 재무 상담가는 그래프 한 장을 띄우며 설명했다. 2025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310만 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와 식료품, 의료비입니다. 특히 의료비 비중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정호 씨는 메모를 하다 손을 멈췄다. 지금 자신이 지출하는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담가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을 느끼는 체감 소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소득이 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는 만족도가 빠르게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더 강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관계와 건강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상담가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저는 퇴직금이 있었지만 이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상담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부장님,
돈은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고 관계와 건강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을 조금 줄이는 대신 시간을 관계와 건강에 투자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현관에 세워둔 낡은 골프백을 한참 바라봤다. 퇴직 전에는 주말마다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식사를 함께 했다. 이젠 그저 먼지만 쌓여 있었다. 그는 문득 돈이 줄어든 이후 끊긴 건 골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주말 그는 오랜만에 골프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 주에 시간 되는 사람, 가까운 파삼라도 갑시다. 비용은 제가 냅니다. 응답은 의외로 빨랐다. 부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갑니다. 저도요. 부장님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낡은 골프백을 끌고 나간 정호 씨는 그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게임이 끝난 뒤 식당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근황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따뜻한 말들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내와 가계부를 함께 보며 말했다. 여보, 앞으로 생활비를 320만 원 정도로 맞춰보자. 대신 매달 20만 원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행복 예산으로 쓰자. 여행, 운동, 친구 만나기 뭐든 좋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 숨통도 트이고 마음도 조금 여유로워지겠네. 그 결정을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이상하게도 지출을 줄였는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 공기도 한결 밝아졌다. 정호 씨는 여전히 가끔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지만 이제 한 달 얼마보다 한 달 어떻게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는 말한다. 나는 한 달 500을 벌던 시절에도 불안했고 지금 320으로 살아도 가끔 걱정은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관계와 건강이 지켜질 때 그 걱정이 훨씬 작아진다는 거예요. 낡은 골프백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먼지가 쌓인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과 웃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됐다. 여러분, 행복의 문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5살이 된 최명수 씨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뛰는 고달픔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일로 채워져 있다. 명수 씨는 30대 초반부터 스스로 세운 3대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첫째, 소득의 30%는 무조건 노후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 둘째, 부채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셋째, 인간관계와 건강관리는 돈과 동일한 가치로 챙긴다. 그는 제조업 회사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280만 원을 벌던 시절에도 매달 80만 원을 적립식 펀드와 연금저축계좌에 나눠 넣었다. 당시 주변 동료들은 그 나이에 무슨 노후 준비냐며 웃었지만 명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돈은 시간이랑 복리의 힘으로 불리는 거야. 이 말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정 조언이었다. 40대 후반 그는 연봉이 6천만 원을 넘기자 월 불이백을 150만 원까지 늘렸다. 그 무렵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지만 명수 씨는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 대신 전세로 살며 남는 돈을 채권과 해외 ETF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분산 투자했다. 퇴직 5년 전인 58세에 그는 자신의 자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예금, 투자금, 퇴직연금을 합치니 이미 9억 원이 넘었고 여기에 30년 근속으로 받을 퇴직금 5억 원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마음이 놓였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없다. 이 생각에 따라 주 3회 수영과 등산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놓치지 않았다. 명수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 아침 두 자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대학생이던 아들과 직장인이던 딸도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가족 모임은 자녀가 결혼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60세가 되던 해에 그는 계획대로 퇴직했다. 퇴직금 1억 원 중 절반은 안정적인 배당주와 우량 채권에 넣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했다. 그 결과 매달 배당과 이자만으로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 여기에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에서 매달 받는 200만 원까지 합치면 총월 현금 흐름은 600만 원을 넘었다. 퇴직 후 명수 씨의 하루는 여유롭다.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주 2회는 영어 회화 스터디에 참여해 해외여행 때 쓸 영어를 연습한다. 그리고 월 1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한다. 기획팀에서 쌓은 문서 작성과 발표 기술을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은 그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줬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선택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으니 만남이 순수해졌다.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 부부 동반 모임,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과의 작은 음악회까지 그의 일정표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 건강 관리 또한 철저하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은 70% 채소 위주로 유지한다. 체중은 30대 이후 큰 변동이 없고 의사의 말로는 60대 평균보다 10년은 젊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모든 준비가 가능했던 건 그가 돈을 쓸 때와 모을 때를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되 허영이나 순간적인 욕심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이 새 차를 뽑을 때도 그는 10년 된 중형차를 끝까지 타고 다녔다. 그 대신 남는 돈으로 해외 인덱스 펀드를 사모았다. 지금 그의 자산은 15억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제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계획대로 살고 있죠. 지난 가을, 명수 씨 부부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그 여행에서 그는 하루 예산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철저히 지켰다. 돈보다 경험과 시간을 풍성하게 쓰는 법을 알았기에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귀국 후 그는 자녀들에게 노후 준비에 관한 긴 이메일을 보냈다. 돈은 오래 걸려서 모이지만 마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돈과 마음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은 그가 지난 35년간 지켜온 삶의 철학이자 지금의 행복한 노후를 만든 비결이었다. 여러분, 해외 연구들을 보면요. 한 달 얼마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수많은 국가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실험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생활이 편해지고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곡선이 똑바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 1,000만 원을 벌 때 느끼는 행복의 변화가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벌 때의 변화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요. 소득만으로는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 격차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선택의 자유, 신뢰, 그리고 관용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이게 경기 변동이 있어도 꽤 안정적으로 행복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유럽과 북미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은퇴를 하면 직장에서의 느슨한 관계는 줄지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의 대화와 만남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의 크기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거죠. 건강돌봄 비용 통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빠른 나라일수록 의료비와 장기요양 지출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이 돌봄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 같은 소득이라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금융 쪽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은퇴 초기에 큰 폭의 투자 손실을 보면 평생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자산이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지출 변동 관리가 체감 안정감에 직결됩니다. 반대로 관계와 시간 여유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나옵니다. 퇴직 전후의 봉사활동, 동호회, 가족 돌봄처럼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확연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관계망과 시간 구조 안에서 그 돈을 쓰고 벌고 지키느냐. 이게 노후의 체감 행복과 안정감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노후 재정 불안과 관계 건강의 위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매달 쓰는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불안이 커지고 작은 지출 충격에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 설계 단계에서 생활비, 건강의료비, 관계여가비를 3가지 큰 틀로 나눠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관계와 건강에 시간을 먼저 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와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합센터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 치매 조기 검진 주 1회 방문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관 네트워크를 통해 요가, 수영, 합창 등 건강 취미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는 찾아가는 복지버스를 운행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동 검진과 복지 상담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또 전라남도의 마을 단위 경로당 행복학교는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바꿔 주 3회 이상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육, 마을 역사 기록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무료 혜택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대화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거죠.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해 40세 이상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고 요양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PFLEGVERSICHERUNG 간병보험 제도를 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지원현금 지급, 돌봄 서비스, 주거 개조 비용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재택 돌봄을 우선시해 가능하면
노인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타임뱅크라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는 돌봄 말벗 집안일 지원 같은 시간을 제공하면 그 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같은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부조 시스템입니다. 이런 제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통화처럼 쓰는 방식이라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재정 계획은 돈의 액수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은 관계와 건강의 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자체 프로그램과 해외 제도를 참고해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한 가지는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등록을 하고 매주 한 번 이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약속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불안한 노후는 서서히 안정과 여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한 평의 마당에도 꽃은 핀다. 마른 가지에도 봄은 온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계획 없이 흘려보내고 관계와 건강마저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달의 일부를 아껴 모으고 관계와 건강을 함께 갖고 온 사람.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노후의 표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하루는 걱정과 후회로 시작해 불안과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언제 통장이 비어버릴지 모르는 두려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맞이하는 건 고요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과거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행복이 이제는 돈이 없어서 손이 닿지 않는 거죠. 반면 두 번째 사람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단합니다.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해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과 함께 사람을 잃지 않으니 매일의 시간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도 오래된 친구와의 통화도 그에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과 습관의 차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달 쓰는 돈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웃게 만들 수도 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 자신이 마른 가지에도 봄을 피울 수 있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답답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불과 얼마 전 62세 한 남성이 은퇴하자마자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서 부부 갈등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짐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죠. 혹시 여러분 가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남편은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새로운 삶의 계획 없이 TV만 보고 아내는 끊임없이 챙기고 잔소리하며 갈등이 쌓여가는 현실 말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남편의 생활 패턴을 두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아내가 10명 중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의 무의미한 생활이었고, 이어서 경제적 불안, 아내 개인 시간의 상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TV 시청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겁니다. 건강은 뒷전, 대화는 줄고 부부 관계는 냉랭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황혼이혼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 무계획한 생활이 결국 부부 관계의 파탄까지 이어진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단순히 TV만 보고 있는 게 괜찮아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 모습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더 큰 고통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TV 앞 은퇴 남편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동반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64세 이정호 씨는 지난해 대기업 영업부장에서 퇴직했다. 그는 회사 생활 동안 늘 성과 1등을 외치며 살았고 후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 중독자로 불렸다. 서류 가방에는 늘 고객 명단이 빼곡했고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게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리다 퇴직금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윤정혜 씨는 처음엔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잊고 살던 취미도 다시 시작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은퇴 후 한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대는 무너졌다. 이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채널은 뉴스에서 시작해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를 거쳐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며 여보, 오늘은 배드민턴장이라도 다녀오실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하고 권해도 남편은 낡은 배드민턴채를 힐끗 쳐다볼 뿐 나가기도 귀찮아. 그냥 TV 볼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배드민턴채는 부부가 결혼 초반 함께 운동을 즐기던 상징 같은 물건이었다. 아파트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아내가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해 다시 꺼내왔지만 남편은 잡아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히 나갔다가 다치면 병원비만 더 든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윤정혜 씨는 속으로 저 배드민턴채가 우리의 지난 시간과 남편의 현재를 보여주는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으며 늦은 저녁을 함께하곤 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점심 식사 때도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 대화 대신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지배했다. 윤정혜 씨는 답답한 마음에 여보, TV 좀 끄고 나랑 얘기 좀 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없으니 너무 허전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눈을 떼지 않은 채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왜 자꾸 방해라며 언성을 높였다. 문제는 단순히 대화 부족만이 아니었다. 생활 리듬 자체가 꼬여갔다. 남편은 새벽까지 드라마 재방송을 보느라 늦게 잠들고 아침에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 무렵 남편은 TV 속 먹방 프로그램을 보며 저 집은 소고기를 구워 먹네. 오늘은 고기 좀 먹자라며 툭 내뱉었다. 윤정혜 씨는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무작정 소비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경제적인 문제도 갈등을 키웠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아파트 대출의 일부를 갚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물가가 치솟는 2025년 현실에서 매달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윤정혜 씨는 틈날 때마다 남편에게 여보, 다시 일할 생각은 없어?
요즘 마트 계산원이나 경비직 같은 것도 은퇴자들이 많이 한다는데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남편은 내가 평생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일 하라고?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겠다라며 자존심을 내세웠다. 아내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딸과 통화하면서도 고민을 털어놓았다. 얘야, 내 아버지가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본다. 나랑 대화도 없고 돈도 점점 줄어드는데 내가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딸은 엄마 요즘 뉴스 보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이런 문제 많대. 친구들이랑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시라 해요라며 조언했지만 정작 남편은 귀를 닫은 듯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아내가 용기 내어 여보, 우리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라고 제안했을 때였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더니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나 좀 가만히 둬라고 소리쳤다. 윤정혜 씨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던 남편이 은퇴 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아내의 눈에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누르고 있는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가 아니라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가구처럼 보였다. 낡은 배드민턴채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기대어 있었다.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웃었던 기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며 부부 사이의 단절을 묘사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윤정혜 씨는 채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 삶의 활기도 웃음도 함께 묻혀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웃들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아내에게 다가와 요즘 정호 씨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전에 같이 운동도 하시던 분인데라고 물었을 때 윤정혜 씨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남편의 은퇴 이후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윤정혜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던 남편의 몸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배둘레가 늘어나 바지가 맞지 않게 되었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였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위험 수준이라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동 좀 합시다. 같이 동네 공원이라도 걸어봐요. 윤정혜 씨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괜히 밖에 나가서 쓰러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 순간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이 은퇴 이후 점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다. 문제는 건강만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불안은 점점 더 부부를 옥죄었다.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서 통장의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남편은 어떤 새로운 수입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일하겠어? 그냥 연금이나 나오면 그걸로 버티면 되지.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그 연금이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이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남편과 나누는 대화가 하루에 고작 두세 마디뿐이었다. 밥 줘. 오늘 반찬 뭐야? 이런 말들이 전부였다. 가끔 딸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그렇게 지내지 뭐. 라고 답했다.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윤정혜 씨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용기를 내어 거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배드민턴 채를 다시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고 손잡이를 닦으며 말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우리 신혼 때 매주 주말마다 이거 들고 운동하러 갔잖아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활기찼는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요? 남편은 잠시 채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젓고는 다시 TV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제는 힘들어. 무릎도 안 좋고 친구들도 다 안 한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 대답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낡은 배드민턴 채는 다시 거실 구석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아내도 꺼내지 않았다. 그 물건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부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후로 남편은 점점 더 집안에만 머물렀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그는 커튼을 쳐놓고 TV 소리에만 몰두했다. 아내는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애써 웃으며 요즘 집에만 계세요라는 말을 흘려들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밤이 되면 아내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거실에서 또다시 재방송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과연 가정일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주인인 낯선 공간일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무기력은 가족 모두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딸은 부모 집에 오기를 점점 꺼려했고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다. 부부 사이에는 말 대신 한숨이 오갔다. 낡은 배드민턴 채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 기구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의 무기력과 아내의 고독을 상징하는 오브제가 되었다. 아내는 그 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뛸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채처럼 먼지만 쌓이며 끝나버릴까? 라는 두려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65세 최영수 씨는 지난해 말 35해 가까이 근무했던 시청 공무원 자리에서 은퇴했다. 영업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대기업 부장과는 달리 그는 묵묵히 행정 업무를 맡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했고 그 대가로 은퇴 후 매달 연금 약 22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2025년 현재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은 없다. 최 씨의 아내 김은희 씨는 남편이 은퇴하던 날을 아직도이 기억한다. 시청 후배들이 준비해준 작은 환송회에서 그는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퇴직 직후 곧바로 새로운 루틴을 세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요리를 나누며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평생 취미로 해오던 서예 모임에 참석해 동년배 친구들과 교류했다. 그가 달라진 건 단순히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서만이 아니었다. 은퇴 전부터 그는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노후 자산은 무조건 연금 중심으로 소비는 소박하게라는 원칙을 세웠다. 주변 동료들이 퇴직금을 믿고 부동산이나 점포 창업에 뛰어들 때 그는 그런 유혹을 뿌리쳤다. 실제로 친구 한 명은 퇴직 직후 빌딩 투자에 나섰다가 금리 인상과 공실 증가로 큰 손실을 보고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최 씨는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아내 김은희 씨는 이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을 자주 표현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이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아침에는 남편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며 요리를 만들었다. TV는 단순한 오락일 뿐 하루의 중심은 아니었다. 특히 두 사람에게 활기를 준 건 건강 관리였다. 최 씨는 은퇴 전부터 치과와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았다. 덕분에 60대 중반인 지금도 치아가 튼튼해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이것은 부부의 작은 행복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주위 친구들은 치과 치료비에 매달 수십만 원을 쓰며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저축하는 거야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망이다. 은퇴 후 고립되는 사람이 많지만 그는 오히려 더 활발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공무원 시절부터 유지해온 봉사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동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금세 가까워졌다. 이들은 단순한 지인에 그치지 않았다. 가벼운 산책 친구, 긴급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함께 취미를 즐기는 동료까지 다양한 지근거리 친구들이 최 씨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름 폭우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을 때 최 씨는 서예 모임에서 알게 된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곧바로 나가 배수 작업을 도왔다. 그 경험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신뢰와 의지의 끈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며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집 안에서도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다. 아내와 가사노동을 나누고 정리정돈을 하며 이제 내가 집안의 또 다른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의 서재에는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는 가계부가 항상 놓여 있었고 옆에는 서예 북과 벼루가 놓여 있었다. 그 공간은 단순히 공부방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리듬과 목표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대화가 늘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는 집도 많다는데 저희는 같이 운동도 하고 저녁마다 다음 날 일정을 상의해요. 불안하기는커녕 이제야 진짜 부부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다른 아내들이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 모두가 같은 세대, 비슷한 나이를 살고 있었지만 준비된 은퇴와 준비 없는 은퇴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최영수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면서도 활기찼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40분가량 걷기 운동을 하고 가끔은 주민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기도 했다. 건강을 위해 생활 패턴을 철저히 지켰다. 운동 후에는 직접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왔다. 예전 같으면 장바구니를 드는 건 늘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그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부가 함께 요리를 했다. 그는 손재주가 있어 김치전을 부치거나 간단한 국을 끓이는 정도는 거뜬히 해냈다. 여보, 내가 부장 시절엔 회식만 시켰지 요리는 잘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런 것도 배우네. 라며 웃음을 건네면 아내는 마음이 놓였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부부의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220만 원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철저히 관리했다. 생활비, 의료비, 문화비로 나누어 사용하고 남는 돈은 작은 적금으로 돌려
미래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그는 절제된 소비와 계획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였다. 그는 은퇴 후 고립은 곧 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은 그의 삶에 활력을 주었다. 먹을 갈고 붓을 드는 순간 그는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가진 학생처럼 느껴졌다. 글씨 한 획 한 획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모임에서 만난 박 선생은 가까운 동네에 사는 또래였는데 둘은 금세 지근거리 친구가 되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아 언제든 연락하면 함께 산책을 나갈 수 있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감기에 걸려 힘들어했을 때 최영수 씨가 직접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다. 그 경험은 두 사람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다. 이런 관계망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해 겨울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는 서예 모임 친구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사는 집을 먼저 찾아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주민들은 은퇴한 공무원이라 그런지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 씨는 그때 느꼈다. 아,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내 김은희 씨도 달라졌다.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안정감을 느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서예 모임에서 무슨 글씨를 썼어? 동네 도서관에 강좌가 새로 열렸다는데 같이 들어볼래? 대화의 주제는 늘 다양했고 그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딸은 부모 집에 올 때마다 아빠가 젊어 보인다. 친구들도 다 은퇴하고 무기력해졌다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바빠? 라며 놀라워했다. 그 말에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은퇴했다고 쉬는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거지.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심했고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그가 스스로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점이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쳤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글씨가 멋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집안의 상징적 공간은 그의 서재였다. 서재 책상 위에는 늘 정리된 가계부와 함께 붓, 벼루, 반듯하게 접힌 한지, 묶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의 서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낡은 배드민턴채가 고립과 단절을 상징했던 또 다른 집과 달리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서예 붓은 활력과 희망을 상징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든든해졌어요. 매일 대화도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이 이렇게 삶을 바꿀 줄 몰랐어요. 이웃들은 그런 부부를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세대, 같은 은퇴라는 상황이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아버지나 남편이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는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통계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평균 5시간 남짓인데 그중에서 미디어 이용, 그러니까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무려 2시간 40여 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잠자는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시간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주말에는 더 심각해서 일요일 고령층은 평균 3시간 넘게 미디어에 매달리고 10명 중 9명 이상이 하루에 반드시 TV를 켠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가 TV와 함께 시작해서 TV와 함께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심심하니까 TV 보나 보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생활 패턴이 실제로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3,600명 넘게 고독사를 했고 그중 84%가 남성이었습니다.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은퇴 직후의 남성들이 가장 큰 위험군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방 안에서 혼자 TV만 보는 생활로 이어지다가 심리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이라는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료를 보면 여전히 노인의 30%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OECD 평균의 2~3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6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28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많은 나이에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정에서 활력 있게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면서 결국 TV만 바라보는 생활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다시 무기력과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TV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종합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TV를 하루 3시간 이상 보면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위험이 선형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3시간쯤을 넘어서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했으니 하루에 4~5시간쯤 TV를 보지 뭐라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이른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서 아내의 일상에 끼어들고 가사 분담이나 개인 시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아내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크게 겪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후 남편이 집에만 머무르면서 아내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남편 은퇴하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은퇴 이후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은 단순한 무료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경제 관계라는 3가지 축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통계, OECD의 빈곤율 지표, 그리고 해외 연구에서 드러난 TV 시청과 건강 리스크까지 전부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통계가 보여준 현실은 심각하지만 희망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해외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모델들로 충분히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먼저 우리나라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는 노인 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차도 마시고 가벼운 놀이와 운동, 그리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제공해요. 한 주도 혼자 보내지 않도록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직접 방문해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을 막고 있어요. 또 부산시 부산진구에서는 찾아가는 실버 문화교실을 통해 집 근처 경로당이나 게이트 볼장에서 어르신들이 노래나 공예,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우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크지 않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동행 카페 프로젝트는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형태입니다. 참가자들이 매주 모여서 식물 가꾸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 감상 등 취미 활동을 함께 나누며 소셜 프루프를 체감하게끔 돕습니다. 이런 활동 하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각기 운영 중인 실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해요.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는 실버 멘토링을 운영해 은퇴한 어르신들이 지역 청소년에게 과거 직장 경험이나 농사 노하우 등을 나누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돕고 있어요. 유대감과 역할의 회복, 자존감 상승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죠. 이런 지자체 사례들은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접근성, 작은 비용, 사회적 연결의 창출, 역할 제공. 핵심은 누가 어디서든 작게라도 이어지는 일상의 실천이에요. 이제 해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네덜란드 정부는 유나이티드 에그 AINST 롤리너스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회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하면서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 사회 활동 등을 안내하고 24시간 전화 상담도 받게 해요. 한마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죠. 호주에서는 레드크로스, 그러니까 호주 적십자사가 고령자 돌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 배달이나 병원 동행도 지원해요. 예를 들어 젊은 자원봉사자가 90세 이상 어르신을 정기 방문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생기 있는 하루를 선물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한 사례로 사이클링 위사우트 에이지라는 덴마크에서 시작된 자전거 모임이 있어요. 동네 자전거 리어카에 실버 세대 어르신을 태우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드라이브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람을 느껴본 건 언제였지? 라는 감정을 깨워준다는 말이 많고요.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 150만 명 이상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메리코 시니어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돕거나 독거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함께 외출을 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죠. 이외에도 미국의 PAC
프로그램 오브 올 마이너스 인클루시브 케어 포 더 엘덜리는 의료와 일상 케어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로 노인이 오래도록 자택 중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재택 서비스, 이동 수송, 진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까지 한 몸으로 묶은 케어 시스템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게 시작하시되 꾸준하게 연결성을 채워나가세요. 지역 내에 허브가 될 만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복지관, 문화센터, 동네 카페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나 동기 있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국처럼 바람 한 모금, 한 잔의 대화, 영상 통화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적인 연결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진 TV 불빛, 낡은 배드민턴채 위에 쌓인 먼지. 그러나 창밖엔 아직 바람이 불고 우리 곁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쪽에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점점 작아지는 삶을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강, 멀어지는 가족,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자신만의 존재감.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돈으로만 두지 않고 시간을 취미로, 관계로, 배움으로 저축했던 분이 있었죠.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웃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은퇴, 같은 나이였지만 선택과 준비가 만든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쪽을 꿈꾸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 앞 복지관 문을 두드리고 낡은 배드민턴채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남은 날들을 텅 빈 시간으로 채울지 아니면 사람과 웃음으로 채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감사한 시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래, 내 인생은 참 따뜻했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